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 중인 이금화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 보니 어느덧 70대 초반이 된 여성입니다. 세월은 가고 백발은 온다라는 말처럼 거울을 보면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남들 사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모임도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TV나 핸드폰으로 남들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지냅니다. 그래도 딸과 함께 살고 있어서 이런 작은 즐거움이라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름 떵떵거리며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최고더라고요. 딸의 권유로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니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강좌도 있어서 취미로 다니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재미도 느끼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딸 덕분에 알게 된 새로운 세상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딸 덕에 참 잘 산다고 부러워하곤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즐겁게 사연을 쓰는 걸 보면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 나이쯤 되면 인생이라는 나무에 가지가 많이 생기죠.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결국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 딸과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릴 때도 행복했지만 그때는 아들 문제로 참 고생을 많이 했었죠. 다들 자식 농사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만큼 고생한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결혼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나고 두 번째 결혼도 쉽지 않았죠. 제 인생은 어릴 때부터 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태어났던 70년 전 그 시절은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아들에게만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딸로 태어난 저는 늘 그런 차별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밥상을 차리고도 아버지가 숟가락을 뜨셔야만 저도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여자들은 따로 밥상을 받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죠. 제가 5살 때 한 번은 아버지가 밥을 먹기 전에 제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가 어머니에게 혼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제 밥을 빼앗으며 너는 아버지도 안 드셨는데 누가 먼저 먹으래?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니? 라고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저는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고 손 들고 서 있어야 했죠. 그때 제가 5살이었는데 장남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고 그렇게 혼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먹던 밥상에는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아버지와 장남이 먹는 밥상에는 달걀 같은 귀한 반찬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반찬 투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알아서 눈치껏 먹으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온 집안이 아버지와 장남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장남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셨죠. 아버지가 드시는 콩조차도 장남에게 다 내어줄 만큼요. 저와 여동생은 항상 조용히 눈치만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리를 차지할 공간도 기댈 어깨도 없었죠.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공장으로 취업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보통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짐을 싸고 있을 때 어머니는 차가운 말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월급 받으면 절반은 큰오빠한테 보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장남이 잘 살면 너도 자연히 잘 살게 될 거니까 뒷바라지 좀 해라. 그때 어머니의 말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제 마음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집에서 살면서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편애와 차별이 계속될 거란 생각에 그 집에 더 이상 머물면 제 인생은 그대로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와 공장에 취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동생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건 꿈도 꾸지 않았고, 그저 우리가 번 돈을 빼앗기지 않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우리는 정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채 늘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오랜 꿈은 언젠가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취업한 곳은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방직 공장은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장이었고, 저 역시 그곳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공장은 기숙사가 제공되어 시골에서 올라온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더불어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첫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공순이라고 불리며 매일같이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20살이라 해도 그 고된 일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 리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고된 작업에 몸은 온통 아팠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힘들었지만 참고 일을 하다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지만 당장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보니까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요? 제가 같이 가줄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러다 큰 병 나면 감당할 수 없을걸요? 이런 건 초반에 잡아야 해요. 빨리 병원부터 가요. 그 말이 어찌나 다정하게 들리던지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무리 아파도 일하다 쓰러지면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전 남편이 참 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죠. 부모님은 늘 저를 출가외인이라며 홀대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제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저를 다정하게 대해준 전 남편을 만나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남편이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며 모든 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힘들 때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이죠.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 1년 동안 연애를 하며 그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그 결혼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면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을 그때서야 실감했죠. 처음으로 의지했던 전 남편이
그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출산 예정일은 한여름이었고, 저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더위와 싸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술에 빠져 지내면서 집안에서 술 주정까지 부렸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딸을 낳을 때도 저는 혼자였어요. 출산하는 그 순간에도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태어난 이후에도 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100일이 가 지난 딸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죠. 아기가 울 때마다 전 남편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입을 막든지 울지 못하게 해. 비명소리 듣기 싫으니까 당장 조용히 시켜. 저는 억울한 마음에 반문했죠. 당신 딸이잖아. 왜 한 번이라도 안아보지 않고 그런 소리만 해?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본 적 있어? 그러면 전 남편은 화를 내며 더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어요. 그 지저분한 거를 내가 왜 안아? 더럽고 짜증나니까 술이나 사와. 보고 있으면 재수가 없어. 결국 집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도망쳤지만 방 문을 흔들며 위협하는 그가 문을 부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어요. 전 남편은 술을 마셔도 안 마셔도 점점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갔고, 결국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이혼하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것 같고, 사람들이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길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을 내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이 돌이 지났을 무렵, 아직 걸음마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딸이 보챘을 때, 전 남편이 아이에게 손을 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디 내 딸에게 손을 대려고 해? 당신, 내 딸한테 손만 대봐.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때 저는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이혼할 거야.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며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이를 때리려는 사람과 더 살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미루던 이혼을 딸을 위해서라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형편이 나아질 리는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아낼 수 없었으니까요. 가진 게 있어야 위자료를 받든 재산을 나누든 할 텐데 그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할 때라도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나마 덜 비참한 인생이었겠죠. 그래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딸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 제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만 보고 살던 3년이 지나자 제 딸이 소아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 인생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팔자가 있나 싶었어요.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하나뿐인 제 딸이 아프다니까 제 심장이라도 꺼내서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힘도 없었던 저는 딸을 살려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제 딸을 살릴 수 없더군요. 결국 제 딸은 저보다 먼저 하늘로 떠났고 그때 제 삶의 의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딸이 외로울까 봐 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혼자 남아서 사는 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장을 다니며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삶의 의욕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은 듯이 살아가던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물론 한 번 크게 데인 경험이 있어서 처음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저는 그저 회사 동료들처럼 그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꾸준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혼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저를 대해 주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억척스럽다며 손가락질했지만 남편은 퇴근길마다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뒤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매일 절 따라오세요? 저 혼자 가고 싶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요즘 세상에 밤길 혼자 걷는 게 위험하잖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이 먼저 보낸 아줌마가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래도 아직도 세상엔 무서운 게 많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무서운 일이 있죠. 혹시 말동무가 필요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같이 이야기해요. 그때 저는 남편도 사별의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제야 조금씩 그와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니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을 보니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저는 딸이 암으로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지만 남편은 사고로 하루아침에 부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혼자서 새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싶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던 마음을 터놓고 지내며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의 아이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저를 엄마처럼 잘 따랐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은 저를 백숙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사는 게 마음 같지 않지만 너는 안 해도 될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나는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는 고생하지 말고 웃고만 살아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밥을 삼키기도 힘들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마음이 넓고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시부모님의 그런 마음 덕분에 저는 남편과 재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식들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그렇게 바르게 자란 것도 다 시부모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혼 당시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남편도 힘들어했지만 남편이 바쁘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아이들과 보내야 했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큰아들의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첫째는 공부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몰려다니기만 했어요. 사춘기 아들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사춘기가 온 큰아들은 저만 보면 화라도 난 듯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용돈 달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돈 없어서 맨날 눈치 보이잖아. 어제도 용돈 줬잖아. 일주일치로 준 거였어. 근데 무슨 돈을 또 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거지처럼 다니면 좋겠어? 돈 안 주면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공부도 하지 않고 늘 불만투성이인 큰아들에게 절대 용돈을 더 줄 수 없어서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난히 속이 깊고 말 잘 듣는 막내딸이 큰오빠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오빠 왜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엄마 말은 안 들어? 내가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큰아들은 막내의 말에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죠. 네가 뭔데 이른다는 거야? 넌 아빠한테 이르는 게 그렇게 좋냐? 그러자 막내딸이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응, 좋지. 내가 아빠한테 큰오빠가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다 말할 거야. 그 말에 평소에 아빠에게 약한 큰아들은 투덜거리며 어쩔 수 없이 학교로 향했어요. 큰아들이 학교로 가고 나자 막내딸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막내딸은 저를 유독 잘 따랐고 덕분에 사춘기로 엇나가던 큰아들의 행동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막내딸은 마치 제게 주어진 선물 같은 아이였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사춘기는 그저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죠. 큰아들이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다면 둘째 아들은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 불려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학교 폭력 문제로 말이죠. 부모님들 중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참담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부모에게도 자식은 귀한 존재인데 학교에 가서 맞은 아이의 부모와 마주하면 저는 죄인처럼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수십 번 학교 선생님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둘째 아들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은 둘째의 종아리를 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남을 때리라고 가르쳤어? 이 엄마도 얘기 많이 했다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크게 혼날 줄 알아. 오늘처럼 이 정도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그러자 둘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엄마 말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애들이 나랑 엄마랑 가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놀려요. 나랑 형한테는 맨날 소리만 지르고 여동생만 예뻐하시잖아요. 차라리 엄마 없이 사는 게 낫지. 둘째 아들이 저를 향해 노려보며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친자식이 아니기에 심하게 대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 건 막내딸이었죠. 둘째 아들이 울면서 말하자 막내딸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들이 먼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막 때리려고 해요. 나 다 봤어요. 맨날 엄마랑 한 약속도 안 지키고 반찬 투정도 하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잘해주잖아요. 막내딸의 말에 남편은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딸이 제 고충을 알아주는 것 같아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막내딸은 말이 더 남은 듯 큰아들과 둘째를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매일 깨끗한 옷 입고 매일 다른 반찬을 먹는 거야. 그런데 왜 오빠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고마워할 줄 몰라? 엄마 덕분에 학교 잘 다닐 수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야무진 딸이 또 있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바로 제 막내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혼을 내고 키웠어도 둘째 아들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둘째는 결국 심각한 학교 폭력 사건을 일으켜 소년원에 가게 된 겁니다. 저와 남편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소년원까지 갈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두 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더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춘기만 지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고, 소년원에서 나오면 정신을 차릴 거라 믿었죠. 그러나 한번 삐뚤어진 아이들은 쉽게 바로잡을 수 없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국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큰 며느리는 참으로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큰아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게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처음 큰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잘 살아보겠다며 목청껏 다짐하던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큰아들은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직도 그때 그녀의 말이 기억납니다. 어머님,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평생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할 때의 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큰 며느리에게 그저 위로의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살아오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생활 동안 바람을 피운 데다가 며느리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며느리를 붙잡을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큰아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다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설치기만 했지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2차례나 받아가면서도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업을 말아먹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2번이나 지원해 주었지만 직장도 다녀본 적 없는 아들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첫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도 두 번째 사업이 망할 때도 이유는 같았습니다. 가게는 뒷전이고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가게만 차려놓고 골프나 치고 다니면 돈을 어떻게 벌겠니?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살 수 없니? 그러자 큰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으로 내가 하는 건데 아주머니가 뭘 신경 쓰세요? 그냥 신경 끄세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그때 뒤에 있던 남편이 큰아들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막말을 하던 큰아들의 뺨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네 아버지야?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제부터는 너 알아서 살아. 절대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거지처럼 살아도 그건 네 인생이야. 이렇게 한심하게 사니까 이혼을 당하는 거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남편과 큰아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큰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고 그날 이후 다시는 큰아들을 돕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큰아들이 아니었죠. 큰아들은 집에 찾아와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경찰까지 불러야 했고 큰아들은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셋 중 첫째만 문제가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죠. 둘째 아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워낙 구두쇠에 돈을 모으는 데만 신경 쓰고 쓰는 법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나름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두 아들은 남편만 보면 돈 타령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남편은 둘째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줄 때쯤이었습니다. 둘째가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 무렵에는
막내딸이 시집가는 일로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내딸이 계속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저에게 전화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하더군요. 엄마, 죄송한데 전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어. 저는 당황했지만 딸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대답했죠. 일단 아빠랑 얘기해 볼게. 남편은 평소에 돈에 깐깐한 편이었지만 막내딸의 부탁에는 선뜻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도와주고 나니까 딸이 자꾸 저희 부부에게 돈을 부탁하더군요. 처음엔 흔쾌히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시댁 병원비로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돈을 부탁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안 그러던 애가 자꾸 돈 얘기하니까 걱정된다. 딸은 곧장 대답했죠. 아니에요. 이제 다 해결했어요. 남편은 딸이 괜찮다는 말에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그 걱정이 제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이 큰 사고를 친 겁니다. 그 때문에 막내딸의 상황을 더 알아볼 겨를조차 없었어요. 어느 날 경찰에서 둘째 아들 앞으로 출석 통지서가 온 겁니다. 남편과 저는 그제야 둘째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죠. 사업을 한다던 둘째는 사실 사채업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려 3000% 이자를 받아내고 있었어요. 돈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시작된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둘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경찰에서 출석 통지서가 오냐? 똑바로 말해봐! 그러자 둘째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재테크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저랑 같이 사채업 좀 해보시죠. 그 말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태도에 저도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너 믿고 도와준 아버지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러자 둘째는 저를 보며 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뭔 참견이에요? 엄마도 아니면서 진짜 엄마처럼 훈수 두지 마세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말했죠. 내가 너를 키워주고 입혀준 세월이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하니? 네가 이렇게까지 엇나가도록 내가 뭘 잘못했니? 그러자 둘째는 계속해서 제 말을 무시하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둘째의 등을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정말 하늘이 있다면 우리 부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싶었어요. 결국 둘째는 사채업에 손을 대면서 교도소까지 다녀오고 전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놀기만 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둘째는 폭력 전과자까지 되었으니 우리 집엔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잘 살고 있던 막내딸마저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딸을 앉혀놓고 어르고 달래며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려요. 게다가 사기치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니 더는 못 살겠어요. 나도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어떻게 그걸 혼자 참고 살았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딸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저는 딸이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결국 막내딸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혼 소송까지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이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과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딸의 이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딸이 혼자서 겪었을 쏘가리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저는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 이번 생에 저와는 거리가 먼 일이구나 싶었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으니 세상이 참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너무 가혹하더군요.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남편이 남기고 간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놈들은 장례식장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식 첫날 큰아들은 오지도 않았고 둘째는 겨우 얼굴만 비췄습니다. 그렇다고 둘째가 장례식장에서 자식답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빚쟁이처럼 뭘 받아낼 게 있나 두리번거리기 바빴죠. 제가 차가운 말로 쏘아붙이자 둘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 뒤로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지킨 건 딸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큰아들이 드디어 나타나긴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식들이 맞는 건가? 부모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자식들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편히 갈 수 있었을까 싶더군요. 결국 세 남매가 모두 모인 날은 남편 발인 날뿐이었어요. 그날은 하늘도 우리 가족을 지켜본 것인지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겹게 남편과 이별을 했습니다. 저는 칠순이 되면 남편과 오순도순 늙어갈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꿈이었나 봅니다. 남편과 했던 약속을 가슴에 묻고 딸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을 자식들에게 법적 한도에 맞춰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고민 끝에 법적 한도 내에서 미리 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타령을 하며 찾아올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다 나눠주고 나니 아파트와 3층짜리 건물이 남더군요. 아들들이 아버지 장례식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더니 틈만 나면 집에 찾아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큰아들은 이번엔 또 사업을 하겠다면서 뻔뻔하게 제게 말하더군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아이템이에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죠. 확실하다고 몇 번을 말하고도 망한 게 몇 번인지 너도 알긴 하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나 알아봐. 하지만 큰아들은 끝까지 사업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대체 사업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업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유산을 나눠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손을 벌리니 더 황당했죠. 그런데 큰아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마치 사채업자처럼 찾아와서는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직 남은 재산 있으시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아버지, 대신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저는 어이가 없어 대답했죠. 내가 너를 믿느니 이 동네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헛소리 할 거면 나가. 두 아들은 장례식장도 제대로 지키지 않더니 돈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렇다고 매번 쫓아낼 수도 없고 대체 정신 차릴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나눠주지 마. 나도 하도 돈 타령하길래 암에 걸린 척했거든. 그런데 자식들이 걱정은커녕 내 재산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 먹이고 입히느라 고생한 내 팔자가 불쌍해서 그 이후로 인연 끊고 살고 있어. 괜히 불쌍하다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절대 함부로 돈 주지 마.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조언해 주더군요. 친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저도 돈을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 아들들이 철들고 제대로 살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척하기로 결심했죠.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진정한 태도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내용의 시한부 선고서를 받았고 세 남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전화를 하니 자식들은 돈이라도 준다는 줄 알고 금세 달려왔죠. 저는 그들에게 시한부 진단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희를 불렀다. 나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서류를 보여줬더니 자식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 둘은 마치 횡재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됐네요. 그럼 아버지 유산 두고 싸울 일 없이 다 주고 가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아버지 재산도 엄마 없었으면 우리가 다 가졌을 건데 엄마가 결혼해서 재산 가져가신 거잖아요. 둘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화를 낼 틈도 없이 큰아들이 또다시 말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키운 정은 있으니까 납골당에 모셔드릴게요. 자주 찾아가진 않을 거니까 무연고자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 살다 돌아가시면 무연고로 옮겨지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면 나라에서 관리해 줄 테니 괜찮지 않겠어요?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두 아들에게 소리쳤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게 되는구나. 너희 같은 것들도 자식이라고 품고 키웠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니? 그러자 딸이 갑자기 울며 제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제 팔을 붙들고 하염없이 사과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를 협박하고 때려서 그때 돈 빌리러 왔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저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아픈 거 아니야. 엄마가 너희들 다 놀래키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엄마가 일부러 시한부인 척한 거라고. 그렇게 사실을 털어놓으니 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싹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마치 슬픈 척 연기를 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아프다는 소리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어머니도 이렇게 된 김에 그동안 거짓말로 돈 빌려가던 나쁜 년은 쳐내고 사세요. 저희는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죠. 첫째와 둘째는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순간 돌이라도 있었으면 그놈들 입을 내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맞겠는 두 아들이 너무 뻔뻔해 어이가 없었죠. 그러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는 두 아들을 리모컨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짐승도 키워준 은혜를 안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부모한테 이 모양으로 굴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돈 내가 쓰고 살 거야. 너희 같은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테니 꿈도 꾸지 말고 당장 꺼져. 저는 아들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씩씩거렸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진정시켜 주었죠. 자식놈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옆에 있던 딸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랑 나,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나중에 손주도 봐주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러자 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모시고 살 거예요. 그날 딸과 저는 서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둘이서 잘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와는 달리 두 아들놈들은 마치 맡겨둔 돈이라도 잃어버린 것처럼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습니다. 한 번은 첫째 놈이 전화를 해서 받아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날은 너무 당황해서 헛소리를 한 거예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기가 차서 대답했죠. 믿을 놈이어야 믿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믿어달라며 전화를 하다니요. 둘째 놈도 똑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실수를 했다면서 변명하는데 이게 믿음이 가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옛말에 남의 자식 속에는 낭칼이 있고 부모 속에는 부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식 키우는 일이 속으로 참으며 이겨내야 가능한 일이라.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두 아들놈들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죽은 남편이 돌아와도 그놈들은 안 보고 살 것 같습니다. 요즘은 딸 하나만 있어도 10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딸 하나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그렇게 두 아들과 연락을 끊고 딸과 함께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정말 거머리처럼 붙어 속을 썩이던 놈들이 사라지니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천군만마 같은 딸과 서로 아끼며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딸 덕분에 새롭게 시도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오히려 인생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연도 보내보고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어요? 딸이 알려줘서 사연을 듣는 유튜브도 알게 되었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자주 사연을 듣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70대 초반이라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부탁해 보내게 됐어요. 늙은이가 말도 제대로 못해서 답답했을 텐데도 친절하게 들어주셔서 마음 편히 다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딸과 함께 있을 때 전화를 주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차분히 확인해 주시고 혹시 빠진 건 없는지 꼼꼼히 물어봐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 긴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온다는 말처럼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금화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이금화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이금화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금화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